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 88.69%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이 후보 뒤를 이어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경수 후보가 3.9%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득표율로는 이 후보가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후보 4.42%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에서만 유독 쓴맛을 봤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순회 경선에서는 그 악몽을 떨쳐냈습니다. 흥행 경고 등이 우려됐던 투표율도 선방하면서 대세론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46.95%를 얻어 47.12%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유일하게 밀린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90%에 육박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득표율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첫날 투표율이 영남권의 절반에 불과해 호남권 흥행 우려도 제기됐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대대적인 참여 독려와 함께 투표율을 53.59%까지 끌어올리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투표율은 55%대였던 지난 대선보다 낮지만 그동안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늘어 투표자 수는 오히려 11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엇비슷하지만 지난 대선의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21만 명. 비상계엄 여파로 치러지며 내란 종식이 지지층의 최대 화두로 오른 만큼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열망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라는 호남 지역민들의 뜻이 이번 경선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에게 남은 것은 이제 수도권과 제주, 강원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 89%를 기록했는데 90% 득표율을 의미하는 부대면 가능성에 다른 주자들의 견제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90%는 당내 지지가 확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경선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득표율인 만큼 그야말로 최대 결집 달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의 누적 득표수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집계 결과 과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있을 경우 결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자 토론회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각 후보의 입장이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긍정 의사를 내비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관문인 사자 토론에 나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초반부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네 후보의 선명한 색깔은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근본 원인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부나 기존 여당 인사로서 국민에 사과해야 하는지에 크게 두 갈래로 답변이 엇갈린 겁니다. 애초 반탄파로 분류되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즉답보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30명 넘는 줄타내,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거듭 사과 의사를 내비치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각자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안 후보를 몰아세우며 탄찬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보수 진영 최대 화두인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입장도 자연스레 토론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대행 차출론이 언짢으냔 공통 질문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 사이에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는 날선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년 만에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거 내가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이에 한 후보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토론에서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AI나 경제 분야, 역사관 등을 놓고 치열한 상호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토론을 모두 마친 4명 후보는 오는 29일 경선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각각 50% 비율로 반영되는 합산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돼 모레 발표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주자 간 결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계기로 역대 정부 총리들의 대권 도전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순환기로 불릴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범보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혔던 황교안 당시 총리는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유였지만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한몫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선 김영삼 정부 마지막과 노무현 정부 처음을 함께한 고건 전 총리가 있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한때 지지율 30%를 넘기기도 했지만 당의 지분도 없고 의원도 아닌 고 전 총리에게 기성 정치권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선택을 올바르게, 국민의 선택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세 차례나 완주는 했지만 번번이 쓴맛을 본 이회창 전 총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쳤지만 대통령 타이틀만큼은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선 땐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 2002년엔
기득 세력이란 이미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대혁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합과 화해로 간다. 자연스레 시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쏠리는데 당 내에선 과거 총리들의 실패 사례와 다르다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시키고 다시 복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덕수 대행을 주목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지만 대망론 앞에 불출마를 택할지 반전극을 쓸지는 대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국정 2인자인 총리 역시 탄핵 전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란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황의 마지막 길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인파가 함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의 안식을 비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운 소박한 묵관이 성 베드로 광장으로 옮겨집니다. 장례 미사는 추기경뿐 아니라 일반 사제들까지 250여 명의 성직자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년간 축복을 전했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In questa maestosa piazza di San Pietro, nella quale Papa Francesco tante volte ha celebrato l'Eucaristia e presieduto grande incorso.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교황과 껄끄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과 2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운집한 성 베드로 광장에는 전쟁 중단과 평화를 호소했던 교황의 생전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Papa Francesco incessantemente ha elevato la sua voce implorando la pace. 성찬 전례에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해 성수가 뿌려지는 고별 의식으로 미사가 마무리되고 교황이 직접 안식처로 정한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으로 운구가 시작됩니다.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을 거쳐 6km의 여정엔 수많은 신도의 추모 행렬이 함께했습니다. El Papa de los pobres, el Papa de los marginados de la Iglesia, el Papa de los jóvenes. Y pues ha marcado mucho, sobre todo aquí en Europa y en América.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큰 위로를 남기고 유언대로 소박한 쉼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직전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백악관 충돌 이후 2달 만의 독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러시아의 금융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미사 직전 무릎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얼굴을 맞댄 두 정상은 보자진 없이 약 15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월 말 얼굴을 붉힌 백악관 충돌 이후 2달 만의 독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상징적인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Really we had productive meeting. Totally it's about how to bring peace closer and how was resultative, positive Paris and London, and we want to continue such meetings to bring peace to Ukraine.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제재나 러시아와 거래하는 제3자가 미국과 금융거래나 교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2차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정상도 트럼프,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탰고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던 쿠르스크주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이 중요한 도움이 됐다고 밝혀 북한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Отдельн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о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만난 스티브 위트코프 미 특사에게 우크라이나와 조건 없는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북한이 기존 호위함보다 3배 이상 큰 5,000톤급의 신형 구축함을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상 핵무기 개발에 집중됐던 국방력 강화 방안을 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1호 최현호입니다. 기존 호위함보다 배수량은 3배 이상 커졌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체계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정 3곳에 마련된 수직 발사대는 함대지와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모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혜와 함께 함내를 돌아본 뒤 한반도의 핵 위협을 관리하는 가장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 작전 능력이라며 원양 함대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함선 현대화에 닻이 올려짐으로써 우리의 해군은 자주적 국가 방위력의 일익을 담당한 강력한 군종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이에 따라 신형 구축함에 중단거리 전술 핵 미사일을 장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두 번째 신호탄은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밝히는 등 국방력 발전을 지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작전 범위를 넓힌 원형 함대 건설은 유사시 남한은 물론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을 노린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무기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군사력을 이제 강화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번엔 좀 과시를 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신형 구축함의 작전 범위를 중간 개선 해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NLL이 아닌 또 다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후보자 청문회 당시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력을 언급했던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 국내 유력 조선소들을 찾아 함정 정비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걸로 보여 우리 함정 수출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소들을 찾을 전망입니다. 펠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후화된 미 해군 함정들의 유지, 보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후보자 청문회 당시 펠란 장관은 자국 해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펠란 장관의 방문은 양적 우위를 점해가는 중국 해군력에 대비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 숫자를 확충하려는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30년 뒤 미 해군은 유인 함정을 381척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는 287척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국 여력만으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을 정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2차례나 협력 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함정 건조 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연 20조 원 규모로 알려진 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인 MRO 사업 진출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무역 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기조를 고려했을 때 실익 없이 자칫 기술만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어제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동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통한 산불 진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5시 30분쯤부터 산림청과 소방, 지자체 등의 헬기 35대가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화율은 98%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길, 즉 화선은 5km 가운데 이제 100여 미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밤사 이뤄진 산불 진화 작업으로 불길이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불이 난 지점 인근에 순간 풍속 초속 13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바람이 약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을 기점으로 주불 진화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의성 산불이 꺼진 지 한 달가량 지나 건조함이 커지자 다시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한계와 과제, 어제에 이어 짚어보겠습니다. 헬기만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은 만큼 비행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속 8.2km로 동해안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헬기를 띄워 초기 진화가 시급했던 상황. 하지만 강풍 탓에 산불 현장 곳곳에서는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산불 대응의 주력 수단이지만 안전 문제로 초속 10에서 20m 이상의 강풍이나 야간에는 운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헬기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대형화하는 산불 양상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초속 15m가 넘어가면서 모든 헬기가 다 착륙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헬기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관련 전문가들은 공군 수송기 같은 비행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산불 진화에 비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왜 도입하지 않았던 걸까? 우선 험한 산악 지형 탓이 컸습니다. 한국의 지형은 굴곡이 심해서 비행기가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되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또 비행기는 많은 물을 뿌릴 수 있지만 고도와 속도 탓에 흩어지는 양이 많아 산불에 미치는 건 절반 수준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수송기의 노후 상태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수송기가 이제 1988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령이 거의 3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화대원 투입이 불가능한 깊은 숲속에 한시라도 빨리 물을 뿌리려면 헬기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이번 영남 산불을 계기로 커진 겁니다. 헬기 운항이 어려운 밤이나 강풍이 불 때만이라도 비행기로 대응하자는 현실적 의견도 나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언제 어디서라도 초대형 산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인 만큼 비행기 투입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려면 범정부 차원으로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활 속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때부터 계속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조심히 다녀라.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을 살펴보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랑 국회가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을 포함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편이나 애인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이틀에 한 명씩 남편,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이나 부인을 때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인 여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36.1%는 평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엔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적 폭력이 53.9%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신체적 폭력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배우자 혹은 연인이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통제 피해는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은 과거나 현재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 및 배우자, 소개팅, 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으며 폭력을 넘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3년에는 배우자와 연인에 의한 살인, 살인 미수가 모두 192건에 달했습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이 같은 범죄로 최소 181명이 숨졌고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1.2%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에 1명꼴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정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40%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서울 미아동에서 발생한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는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도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38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49건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가 17건, 상해와 폭행 범죄가 190건에 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2%로 가장 높았고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이유로 지목된 비율이 27%였습니다. 또 쌓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타인에게 범행한 비율도 19%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막과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사실상 동기와 목적이 있기는 한 거죠. 이런 범죄는 그 사회 제도, 사회 구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이제 진단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비정상적인 범죄로만 분류할 게 아니라 범행까지 이르는 맥락을 깊게 분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썼지만 오히려 의료계 강경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비판 속에 결국 꼬인 실타래를 푸는 건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수업 복귀율이 20%대에 불과하지만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한 건 수업 복귀를 망설이는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망설이는 학생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또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이제 학장님들과 총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인데도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백지화해야 돌아갈 수 있다며 태도가 한층 더 강경해졌습니다. 될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포퓰리즘에 의료가 다시는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대생 복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던 건 정부입니다. 법을 어긴 것도 정부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정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의료계에 더 내놓으라는 압박 속에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눈은 이미 차기 정부로 향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선 기획본부를 꾸리고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의대생 유급 문제 등은 대선 전에 해결하되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계가 주도해 차기 정부와 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의정 갈등 해결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억 원을 들여 바닷속에 설치한 해조류 보건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과 검증은커녕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의 안전만 위협하고 있는데요.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앞바다 수심 10m 바닷속. 끊어진 밧줄과 해조류가 거미줄처럼 얽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안반에 박았던 고정장치도 뽑혀나와 물속을 떠돕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5월 황폐해진 바다숲을 되살린다며 다시마와 곰피를 매단 밧줄 6,300m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여 원. 하지만 1년도 채 안 돼 시설 곳곳이 뜯겨나간 겁니다. 방치된 시설은 어선 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스쿨에 감겼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큰 충격으로는 사람이 이제 물속에 이제 빠질 수 있고. 문제는 형식적인 관리. 지자체는 시공업체가 낸 보고서만 받고 철거할 때까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건 효과 검증도 부실합니다. 인공으로 심은 해조류가 포자를 퍼뜨리고 그 포자가 다시 자라 번식하면 복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포자가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착생을 해가지고 또 살아남아가지고 이 바복이 돼가지고 그에 대해 성공한 건데 그런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행적으로 계속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세금 낭비죠. 사정이 이런데도 강릉시는 올해도 7천만 원을 들여 바로 옆 바다에 같은 시설을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을 좀 짧게 잡아서 저희가 1년에 한 3-4번 들어가서 시설 안전도 확인하고 또 뭐 보시개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연간 3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바다 곳곳에서 성과 검증과 관리는 뒷전인 채 해조류 보건 시설 설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나 승선원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는데요. 이 같은 해양 사고를 줄이기 위한 공동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양 수산 분야 고급 인력 확보가 답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에서 침몰한 서경호.
아직 찾지 못한 선원들을 수습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민간업체의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 침몰이나 충돌, 안전사고 등의 해양사고는 지난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고 선박수가 3,559척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공동학술대회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화두는 인력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종사자 고령화와 교육 부족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해양사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급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냥 육상에서 그냥 걸어가듯이 편안하게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맨홀이 열려 있어서 떨어지고 추락하기도 하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해양사고. 이 때문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커져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첫 마디가 무섭고 위험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3D 업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의 부재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양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해양수산 분야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게 안전과 직결되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본 원인은 우수한 선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양수산계의 우수한 해기 인력과 고급 해기 인력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한 번 무너진 해양수산업계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안전한 바다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인 안정적 해상 운송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우리나라 회화사의 최고 부흥기인 18세기, 이 시기 조선 화단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겸재정선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산천의 실제 풍경에 개성과 마음까지 담은 진경 산수화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국민화가 겸재정선의 대표작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온 뒤 개이기 시작하는 여름 인왕산의 생명력을 먹의 농담만으로 펼쳐낸 인왕재색도 겸재 나이 76에 그린 진경산수화의 걸작입니다. 물에 젖은 바위를 검은색으로 표현해 기세를 극대화했습니다. 겨울 금강산을 담은 금강전도. 정선이 유독 많이 그린 금강산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림 지도처럼 각각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늘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렸습니다. 실제 금강산을 가는 것보다 이 그림을 머리맡에 두고 감상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내용의 시가 있어서 당시에 그 금강산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금강산을 보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겸재정선의 그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것을 답습하던 조선의 그림은 겸재정선을 만나 완전히 바뀝니다. 직접 여행하며 눈에 담은 우리 산천의 모습에 겸재만의 개성을 녹여내 진경산수화라는 새로운 화풍을 정립합니다. 우리 땅을 그린 그림,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을 그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내가 조선에 살고 있음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됐다. 겸손한 선비라는 뜻의 겸재. 비록 쇠락한 가문이었지만 정선은 명문가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그림 곳곳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의 글에 정선이 산수화를 입힌 서화첩이 대표적인데 이 서화첩에 실린 개상정거도가 바로 천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황의 도산서당 그림입니다. 18세기 조선 화단을 이끈 겸재정선의 대표작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미술 양대산맥인 호암과 간송이 의기투합해 18개 기관과 개인 소장품이 총 출동한 겁니다. 정선이 평생 가장 많이 그렸던 금강산부터 관동 지역 명승지, 나고 자란 한양과 주변 명소까지 겸재의 진경산수 대표작들을 여행하듯 따라가다 보면 서울의 부촌 압구정 주변의 당시 모습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가운데 압구정을 배치를 하고요. 지금의 동호대교를 넘어서 보이는 남산 쪽에 이르는 광경을 굉장히 좀 사선의 각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 조망을 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 쪽에 남산이 잘 보이도록
청록색의 짙은 채색을 가해서 다른 장르 그림에도 능했던 겸재는 중국 고사 인물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것을 녹여내는 재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여산초당 그림을 보면 초당에 앉은 백거이는 조선 사대부로 시중 드는 동자는 중국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와 그림으로 중마고우와 우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부터 직업 화가로서의 면모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겸재의 모든 것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내년 하반기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또 한 번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관객이 직접 무대에 뛰어들어 참여하는 공연을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시대를 버티게 했던 이른바 집콕 관람의 실증이 난 관객들을 위한 참여형 공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연 직전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을 풀기도 하고 무용수와 한데 어우러져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지구본 위를 관객들 머리 위로 수직으로 걷거나 세상이 쪼개진 듯 수족관 유리바닥을 마주보며 무용수들이 격한 감정을 실어 절절하게 연기합니다. 참여형 공연의 대표격인 푸에르자 부르타가 2013년 내한 공연 이후 6번째로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연장 사면을 알뜰하게 쓰는 이 공연은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은 관객들이 다시 인간성을 찾는 모습을 무대로 투영하고 싶었습니다. When you get into our stage, let's say, you will be into a magical box. And there you can find beautiness, happiness, joy. 배우 10여 명의 대담한 공중 연기와 물과 바람을 활용한 특수 효과에 참여형 공연이 멋쩍은 관객들도 무대 중앙으로 한 발짝씩 다가섭니다. 70분 동안 구경뿐이 아니라 공연 일부가 됩니다. 제가 연기자를 경험해볼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뭔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지구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렇게 뛰었어요. 에너지 넘치고 엄청 사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공연은 동떨어져서 정말 내가 본다는 느낌으로 있었으면은 여기는 진짜 내가 여기 공연에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 시작 30분 전 관객들이 객석을 건너뛰고 계단으로 올라가 무대 바닥을 밟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텀블러에 담긴 화이트 와인을 부딪히며 추억을 한컷 남기고 아일랜드 술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을 관찰하며 배우들이 연습했던 흔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공연 전에 같이 공존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보러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되게 기대되고요. 뮤지컬이라는 게 관객과 그냥 이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꼭 되게 정적이었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근데 원스는 그거랑 다르게 꼭 그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즐기고 한다는 게 정말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온 원스 제작진과 배우들은 예전과 달라진 풍경에 관객들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며 단체 버스킹으로 보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좀 낯설었고 어색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객석이 좀 쟤네 뭐야 이런 느낌의 공연을 보는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사실 배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프리쇼부터 시작해서 쭉 뭔가 이 공연이 관객분들과 정말 함께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공연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액자 안에서 내가 공연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공연이었어가지고 관객들의 관람 문화가 바뀌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지면서 숨죽여 공연을 보던 이른바 시체 관극에 저항하는 공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과 타이완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한국과 타이완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응답자의 41.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 때 48.3%보다 감소한 수치로 타이완에서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는 답변이 2024년 7월 33.6%에서 2025년 4월 23.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로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았고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꺼진 불씨도 다시 보는 습관으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4도, 대전과 대구는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이 24도, 광주는 25도, 대구와 포항은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